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제의 향방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향방을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예측할 수 없다. 서방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요. 네. 중국은 계획 경제 나라예요. 그래서 플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7월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마 시장에서 테마성의 수는 같지만 이 첫 번째가 반기 실적, 두 번째가 이제 하반기에 경제 운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심인데 그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공산당 9,500만 명이나 되는데 시진핑이 하냐, 그거 아니고요. 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정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봐야 되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치국원들이 회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회의 중에서 중요한 회의가 이제 그 7월 달에 하는 회의,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하는 회의,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번이 딱 그 7월에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럼 7월은 하반기를 예측하고 12월은 상반기를 예측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에 항상 하는 것이 네. 이 현재 경제 상황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이제 운행할 건가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역대로 보면 이제 2018년, 19년, 20년 7월 31일 아니면 7월 30일 이제 이날 한 거라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잠깐 우리가 우리 이국봉 박사님하고 중국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치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중국의 디시전 메이커가 누구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당정국가, 이거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이 모든 것에 위에 있고 모든 것에 당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을 봐야 이제 입법도 보이고 행정도 보이고 군도 보이는데,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 몇 명이냐 그럴 때 이 기준으로 국가를 봐야 되는데요. 9,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9,500만 명 중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갔을 때 맨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주석인데, 그 중국은 이론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 등소평 체제 이후에 그래서 7명의 상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손들어 가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만 그 바로 밑에 25명의 정치권, 7명이 포함된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국가급 지도자예요. 국가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가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정치국원이 되면 그때부터 경호가 국가 경호국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급인데 이 사람들의 보직은 우리로 생각하면 장관이겠지, 근데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방성, 네. 그래서 인구가 1억 명 이상 되는 성, 예를 들면 네. 이런 데는 이제 이 정치국원들이 거기에 당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그 최고층 결정기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무위원이라고는 7명의 상무위원이 어떻게 보면 7분의 1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황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바로 밑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국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국원이 공산당의 조직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총서기가 있고, 그리고 상무위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중앙정치국이 있고, 네. 그 아래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25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당서열 25번, 네. 힘이 있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당서열 1번, 그리고 2번은 누구지? 네. 이제 그러는 판인데 25번 정도 되면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서열 25번은 중국의 31개 성의 중요한 성을 맡아서 통치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둥성을 통치한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산둥성의 인구가 9,500만인가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2배 되는 이제 인구를 통치하는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국원들은 이제 보통의 나라로 생각하면 대통령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땅이 이제 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중국은 그 당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재미난데요. 이 7명의 상무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 서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이제 1번이 맨 앞에 서고 2, 3, 4 이렇게 하던데 네. 중국은 풍수지리를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자청용 500호입니다. 아, 그래서 주석이 가운데 1번이 딱 서면 네. 왼쪽에 넘버 2, 네. 오른쪽에 넘버 3, 다시 이제 왼쪽에 넘버 4, 5. 지금 그래서 요게 시진핑 취임식에 이제 나온 상무위원들인데 보시면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네. 시진핑의 왼쪽에 리커창 총리가 있죠. 서열 2위.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리잔수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4번이 왕양입니다. 오른쪽에 선 네. 사람. 그리고 5번이 이제 이 오른쪽인데 그 왕후닝이라고 네. 중국의 지금 뭐 중국의 꿈 1대1로 뭐 그 신형 대국 관계 모든 국가 이념 이거 아젠다는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7번이 맨 끝에 오른쪽 끝이 바로 한정 상무위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 제일 센 7명이라는 거죠. 뭐 거의 황제라고 예.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당 서열은 이제 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기. 근데 웃기는 건 우리는 서기 그러면 동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장 낮은 이제 직급의 그렇죠. 공무원 얘기하잖아요. 예. 뭔가 근데 중국에서는 일꾼 같고. 예, 중국에서는 세크리터리가 넘버 원입니다. 비서. 그래서 시진핑이 1위고요. 2위는 이제 국무원 총리 우리 같으면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3위가 이제 전인대 우리 같으면 국회의장이 3위. 그리고 4위가 이제 웃기는데 정협이라고 하는 예전에 혹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대의원 뭐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이제 국정의 어드바이스 정도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게 당서열 4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의 당서열은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직책이 4위라는 게 아니라 서열 4위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사람이 그 기관의 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구하고 놓고 보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맨 윗단이 당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장관들도 있고 총리도 있고 하는 행정부가 당 밑에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중앙정치국이 중요하냐고 그러면 이게 행정부 장관들보다도 한참 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경제정책을 경제기획원 뭐 이제 이쪽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저 정치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국무원이 그걸 받아와서 거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파가웨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로 치면 경제기획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치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앙 정치의 가이드라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이 중앙정치국의 정치국원들이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 25명의 사진이 쫙 있는데 아까 보신 이제 사진에서 보면 시진핑이 정 가운데 있지만 이건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중국 네. 공산당 그 관보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순서지? 예. 전혀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한정 상무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당 서열 7번인데 맨 네. 끝에서 두 번째 있고 어, 시진핑이 1번인데 1번이 아니고 두 번째 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데 중국이 당 서열은 그렇게 있지만 중앙정치국 위원은
우르르쳤을 때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아, 가나다 순이군요. 그래서 이 중국의 가나다는 가나다가 아니고 예. 그 획수예요. 아, 그래서 이제 띵쉐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먼저 나온 일은 고문의 정자가 두 획이죠. 아.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시진핑은 학습할 때 습에 이게 기두자가 하나, 둘, 셋이죠. 네. 그래서 2번, 그리고 3등은 왕전, 일구 왕자가 하나, 둘, 셋, 넷이죠. 아, 그리고 4번이 왕후닝도 이 사람도 왕씨니까 네. 이게 이제 거기다가 갖다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국가급 지도자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의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당 중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북한이 뭐 당 중앙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북한은 중국을 뺏긴 거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당 중앙이라는 게 바로 이 25명의 의사결정권자들. 네. 요 사람들이 뭐를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정치국 회의다. 그렇죠. 그래서 매달 2020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날짜는 일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매달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는 1월 달은 16일, 2월 달은 21일, 3월은 27일 뭐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7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 뭐 중국말로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똑같이 회의는 분析, 분석했다, 분석하고 연구했다, 당권经济形势,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이것을 이제 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7월 달 회의는 정확하게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이 상반기에 경제를 운영한 걸 보고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건지는 요 사람들의 의사결정 7월 30일 아니면 31일에 결판난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어떻게 볼래 많은 이코노미스트 예측하지만 다 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은 긴축을 할 수도 있고 통화 완화를 할 수도 있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이 이제 코로나 나기 전 상황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앉았죠. 네. 근데 오른쪽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석하고 옆에 사람들은 한 2m 이상 떨어져 앉았고 이 직급이 낮은 사람들도 거의 한 1m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죠. 거리두기를 한 회의 장소. 확실하게 거리두기 하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의 상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 세계 경제, 중국 경제 어떻게 되냐? 어제 IMF가 그 7월 달 수정, 4월 달에 예측한 거를 수정본을 냈어요. 네. 경제 어떻게 될 거냐. 석 달 만에 뭐 바뀐 게 크게 있을까 그러는데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이 경제 성장률 6% 봤어요, 금년에. 근데 이 2021년 7월 달에 예측한 것도 6%에 똑같아요. 네. 바꾼 게 없어. 근데 이제 내년도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4.4%를 보다가 이 7월에는 4.9로 올렸어요. 경기 좋아진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네. 그 초록 색깔이 이게 선진국입니다.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스가 5.1% 간다고 봤는데 5.6으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누런 색깔, 황 색깔이 이제 신흥국가인데 6.7에서 6.3으로 낮췄습니다. 왜 낮췄을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도 이제 있는데 세계 평균은 똑같아요. 네. 바꾼 게 없는데 네. 그 미국은 이제 6.4%를 4월 달에 예측을 했다가 지금 7월 달에 7.0으로 무려 이제 0.6 거의 10% 가까이 더 상향 조정했고 네. 유럽 지역도 보면 4.4에서 4.6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은 이게 그 라틴 아메리카 네. 뭐 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 네. 인도나. 뭐, 그쵸. 네. 인도 뭐 포함한 아시아가 8.6까지 갔다가 7.5로 거의 1.1을 낮췄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코로나의 이 2차 대유행 네. 플러스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이 꼭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이 리포트에서도 그대로 바로 나타난 나타난 거네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5.1에서 5.6으로 성장률을 올렸어요. 네. 올린 이유는 선진국은 백신을 맞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돈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 내년 다 올렸고 반대로 이제 신흥 국가를 보면 중국 8.4에서 8.1로 낮췄고 네. 그 인도 같은 경우 보면 12.5에서 9.5로 낮췄어요. 그래서 신흥시장 전체가 6.7에서 6.3으로 0.4 정도 낮춰준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 백신이다. 그래서 선진국이 뭐 자기네도 백신 맞기가 이게 뻑뻑하니까 후진국에 뭐 그 백신 물량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인도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중국은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낮춰봤다는 게. 글쎄 이제 이게 네. 이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하고 중국의 정치국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흔히 서방 세계의 자료를 갖고 중국 이 정책 회의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렇죠. 이 네. 얘기는 이제 서방 세계가 당초에 중국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다가 네. 이게 6개월 지나고 봤더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중국 안에서의 반응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IMF가 이번에 예측한 걸 보면 맨 왼쪽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전이 이 검은 색깔이고 코로나 발병한 것이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인데 선진국은 이것이 2021, 22에 이 갭이 줄어들어서 2022 정도 되면은 정상 궤도에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백신 때문에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그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리커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 국가들은 더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백신이다. 백신이 바로 성장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난리가 났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도 보면 이 후진국일수록 이게 충격이 더 큰 걸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보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벌써 39%, 40% 이렇게 갔는데 이건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선진국 얘기고 이게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후진국은 뭐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통계도 뭐 잘 안 잡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을 맞은 정도를 보면 선진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두 번째 있는 차트 그 한 35에서 40 정도 갔지만 네. 신흥국은 이제 10% 내외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거의 맞은 적이 없죠.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반기 경제, 내년 경제는 이건 백신으로 보는 것이 맞다. 우리는 이제 뭐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인플레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선진국 G7의 이게 그 GDP 비율이라는 게 50%가 안 되는데 에머징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빠지면 선진국 경기 이거 필연적으로 엎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긴축이냐 완화예요. 네. 그래서 뭐 그 미국도 시장이 이제 헤맸던 가장 큰 이유가 FRB가 좀 왔다 갔다 했죠. 네. 테이퍼링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경기 나빠지니까 바로 싹 잡아넣은 거고. 네. 뭐 이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냄새 피우다가 발 싹 뺐고. 네. 그래서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FOMC 위원회가 계속 싸움. 그렇죠. 더 달라, 뭐 더 돈 풀어라, 안 된다 하다가 풀고 시장 계속 그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지금 금리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더 푸냐 마냐 문제하고 관계가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코로나 2차 확산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약이 되는 독이 아니라 실물 경제는 독인데 이 돈을 회수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고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유동성 장세가 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안도렐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예상보다도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는 거가 아니라 당초에 expected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이제 성장률을 놓고서 네.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긴축하냐, 통화 완화를 하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그널은 금리를 낮출 것이냐, 네. 아니면 지준율을 낮출 것이냐,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하고 증시는 어떻게 관리할래?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뭐 거의 한 2주 사이에 난리가 났던 중국의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들 어떻게 할래?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 네. 긴축을 완화하는 것이지 통화는 완화할 가능성이 없다. 아, 긴축을 완화. 그래서 대출을 늘리는 거 이런 건 가능하지만 M2를 늘리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냐 지준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고 속도 조절할 것이다. 당연히. 아, 그리고 지준 인하를 하는 것이지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증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때려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부동산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증시는 호재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은 플랫폼 기업 이거 제재는 아마 계속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간에 중단을 했으면 좋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은 한번 했다가는 끝장을 보는 거죠. 확실히 딱 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뭐 다음번 시리즈에 2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의 하나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면 바로 백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시리즈를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어제 27일 기준으로 중국이 15억 8천만 명 접종했어요. 네. 110%. 그래서 뭐 이런 정도라 그러면 아마 집단 면역이 60, 70%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2회 접종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1회 접종 기준으로요. 근데 아마 이게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면 거의 이제 2회 접종까지 이게 끝이 나는 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접종이 완료가 되면은 경제 활동 우리는 지금 뭐 2인도 어렵고 지금 뭐 2천 명 넘어가면 뭐 4단계 플러스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도 흉흉한데 그래서 중국도 내수 경기를 당초 예측보다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모빌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동을 중지시키고 격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백신을 맞아서 그런 방역이 아닌 감염에 의해 없어지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하반기 GDP는 2분기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갈 거냐인데 하반기는 3분기는 6.6, 4분기는 5.6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1, 2분기에 18.3까지 갔다가 너무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5.5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 조금 더 위로 가는 정도면 뭐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5에서 6%의 성장을 과연 이제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긴축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통화를 푸는 거냐 하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 한 뭐 6개월 사이에 보면 중국 증시가 업종별로는 차이있지만 횡보를 했어요. 3,500 거기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중국이 연초에 입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커브를 빨리 돌지 않겠다. 빨리 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연속 2분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을 그 작년 연말에 271%에서 267, 265로 계속 낮췄는데 부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떨어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부채를 관리를 들어갔고 네.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 자신감을 얻는 거죠. 네. 그 경제를 지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이제 대신 뭐가 줄었냐 그러면 기업 부채가 많이 줄었고 네. 늘어난 건 가계 부채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중국은 이제 기업 부채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恒大부동산이니 뭐 부동산 회사들 어려워졌다는 것도 이 기업들의 부채 축소에 이 정부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GDP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금융이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IMF가 최근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타낸 건데 보면 그 딴 나라들의 경우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이 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통화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냐 경기가 조금 약하면 또는 이제 지준을 인하할 거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중국은 이 금리든 지준이든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파란 색깔이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코어 CPI 이게 물가가 거의 5% 근처까지 가 있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인데 이게 1%대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CPI, PPI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먹는 것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먹는 것의 가격이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을 했으니까 이게 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경기를 보고서 그 금리를 낮추냐 지준을 낮추냐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PMI 지수 그 한 3개월 정도 경기를 나타내는 요 지수를 그려놓고 중국이 금리를 낮춘 시점, 금리를 올린 시점, 지준을 낮춘 시점, 지준을 올린 시점을 보면 지금 있는 PMI 지수 수준에서는 금리를 낮춘 적이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아직 경기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내려갔을 경우에 많이 했던 게 지준율을 낮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내수나 경제가 생각보다 낮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준율이 아직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더 큰 수단은 남겨두고. 그렇죠. 예. 빅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이제 최근 2, 3일 동안 중국 중에서 난리가 났던 이 교육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자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인데 네. 그 애를 안 낳는 것의 이유를 핑계를 그렇게 된 거죠.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두드려 잡았고 부동산을 두드려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그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아 대출 못 받겠구나. 그리고 부동산 회사들한테 돈 안 빌려주겠구나. 그게 이제 확 들어오게 되는 이게 거죠.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지만 북경이 45배. 그 북경 집값이 45년 동안 물만 먹고 저금해도 살 수 없는 집. 네. 그리고 이제 그 샤먼 여기도 한 35년 정도 이제 굶어야 되는.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이거 뭐 어떤 자산보다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1, 2, 3, 4선 도시 다가 이 가격이 꼬리를 싹 틀고 있어요. 올라갈 줄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핑계는 저것이 이제 교육하고 뭐 이제 이런 인구 문제를 갖고 되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위협 때문에 네. 이것이 올라가는 거를 씨를 말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정시에는 플러스 조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네. 하는데 중국이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게 이렇게 과격한 조치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내냐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인터넷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통제를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제를 잘할수록 구멍이 뚫리면 판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왕국이 데이터가 뚫렸을 때의 그 리스크 이걸 감안을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 뭐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장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플랫폼 기업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린 세장 경제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 네. 새를 이 세장 안에 넣어놨을 때 이게 새가 커지면은 문을 열어줄 수가 있죠. 근데 문을 열어주는 순간에 새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독점법이나 어제 난리가 났던 그 델리버리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보호, 메이투안의 주가가 폭락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장 경제로 해석해야 된다. 조롱 경제로 그 해석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고. 그래서 공산당의 요구사항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저 베조스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야,
이 미국의 인터넷 회사는 돈 벌어가지고 지금 위성 사업에 돈 쓰고 있고 화성까지 국가가 돈 내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돈 내가지고 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니들은 우리가 쳤을 때 동네 구멍가게들 다가 이 모모마트가 이게 대형화되면서 동네 구멍가게 싹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보는 알리바바니 찡동이니 뭐 이게 구멍가게 다 싹 다 죽이고 그 돈 가지고서 니들 돈 벌었다고 폼 잡는데 그거 그만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뭐 허마이센션 같은 경우는 동네 채소 가게까지 다 먹은 거고 생선 가게까지 다 먹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14개 주머니 털어가지고 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주가 올려서 미국인들의 배불리는 거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 홍콩으로 돌아와라. 그러고 14개 인민들의 주머니 턴 돈, 이거 반도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좀 투자해라. 요게 공산당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8월 1일 날 나올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의 결론, 먼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하반기 경제를 결정짓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있지 않아서 정치국회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정치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경제 향방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예측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소장님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